안녕하세요. 달빛 지식방입니다. 이곳은 조용한 밤 달빛처럼 은은한 호기심이 천천히 머무는 공간입니다. 서두를 것 없는 시간 속에서 책장을 넘기듯 잔잔한 흐름으로 오늘도 한 편의 작은 지식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때 세계를 흔들었던 거대한 역사, 제1차 세계대전을 소개합니다. 겉보기엔 평온했던 유럽에서 보이지 않는 긴장과 경쟁은 이미 깊게 깔려 있었고, 그 고요함을 깨뜨린 건 사라예보에서 울린 단 2발의 총성이었습니다. 그 작은 울림이 어떻게 세계 전체를 전쟁으로 밀어넣었든지 잔잔하지만 선명한 흐름으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의 첫 장을 천천히 열어보겠습니다. (1장) 사라예보의 총성. 1914년 초여름의 유럽은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햇빛은 거리마다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삶에 대한 여유와 기대가 자연스럽게 스며 있었습니다. 예술과 과학은 활짝 꽃피었고, 경제는 흔들림 없이 성장하며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벨 에포크, 즉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파리의 카페에는 화가와 작가들이 밤늦도록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런던의 공장에서는 새로운 물건들이 쉼없이 생산되었으며, 베를린의 거리에는 미래로 향하는 낙관이 조용한 숨결처럼 흘렀습니다. 모두가 이 평화가 오래갈 것이라 믿었고, 아무도 이 고요함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아래에는 언제라도 금이 갈 수 있을 만큼 얇고 위험한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산업화로 힘을 키우며 더 많은 땅과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경계했고, 서로를 믿지 못해 촘촘한 동맹 구조를 만들어 스스로를 묶어두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손을 맞잡자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도 또 다른 거대한 축을 이루어 대립했습니다. 내 친구가 싸우면 나도 싸운다. 이 단순해 보이던 약속들은 유럽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화약고처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화약괴 불씨가 떨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1914년 6월 28일, 발칸 반도의 도시 사라예보에서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에 강제로 합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 도시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그 내부에는 깊고 무거운 불만이 쌓여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오스트리아의 후계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황태자 부부가 공식 방문을 결정한 것이죠. 참모들은 위험하다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황태자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존경을 받으러 가는 것이지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닐세. 당일 지붕이 열린 자동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선 황태자 부부를 향해 사람들은 환호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 속에는 조용히 숨을 죽인 채 기회를 기다리던 청년들 또한 섞여 있었습니다. 차량이 강변도로에 들어섰을 때 첫 번째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던져진 폭탄은 차량을 빗나가 뒤에서 터졌고, 황태자 부부는 다치지 않았지만 몇몇 수행원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황태자는 일정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상자들을 위로하겠다며 병원 방문을 결정했죠. 하지만 그 결심이 곧 비극의 문을 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차는 운전사의 실수로 좁은 골목으로 잘못 들어섰습니다. 차가 방향을 돌리기 위해 속도를 줄인 바로 그 순간
골목 모퉁이에는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차량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황태자 부부의 차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서 있었습니다. 프린치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권총을 꺼내들고 두 발의 총성을 울렸습니다. 짧았지만 치명적이었던 그 순간 황태자와 황태자비는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황태자는 마지막 힘을 모아 아내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소피, 제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하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생을 마쳤습니다. 이 두 발의 총성은 단지 한 부부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유럽 전역에 놓여있던 전쟁의 기계장치가 마침내 딸깍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황태자의 죽음 소식은 전신망을 타고 비엔나에서 베를린으로, 런던에서 파리까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충격과 분노에 되잠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제국의 명예를 짓밟은 도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오스트리아 군부는 세르비아를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뒤에는 슬라브 세계의 큰 힘, 러시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국 독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야 세르비아를 공격하면 러시아가 개입할 것입니다. 그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대들의 편이오.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하오. 이 선언은 후대의 백지수표, 즉 제한 없는 지지를 약속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강력한 지원을 얻은 오스트리아는 더 이상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만 모아 가혹한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기다린 것은 단 하나, 거절이었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전쟁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의 시계는 되돌릴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르비아는 예상과 달리 섣불리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전쟁만은 피하고 싶었던 그들은 오스트리아가 내건 가혹한 조건 대부분을 수용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답변에는 자존심을 내려놓은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죠.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이미 마음속에서 전쟁이라는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세르비아가 어떤 대답을 하든 결과는 같았을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대사는 미련 없이 짐을 꾸려 떠났고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는 마침내 세르비아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 오스트리아의 포탄이 세르비아 수도 버그라드의 하늘을 갈랐습니다. 이 순간 인류가 앞으로 4년 넘게 헤어나오지 못할 제1차 세계대전이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의 불길이 오르자 유럽 전역에 촘촘히 얽혀있던 동맹들이 마치 서로 맞물린 기계장치처럼 자동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세르비아와 같은 슬라브 민족을 지키겠다고 약속해왔던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지체 없이 제국 전역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거대한 곰이 몸을 일으키듯 움직이자 독일은 긴장감에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에게 군사행동을 멈추라 경고했지만 러시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독일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며칠 뒤에는 러시아의 동맹인 프랑스에게도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독일은 동쪽의 러시아, 서쪽의 프랑스, 두 강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상황은 독일 군부가 오랫동안 예측해왔던 시나리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양면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매우 대담한 전략 하나를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습니다.
바로 슐리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한마디로 속도였습니다. 러시아는 국토가 넓고 철도망도 부족하여 군대를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 독일은 판단했습니다. 최소 6주. 그 시간을 기회의 창흥으로 본 것이죠. 러시아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 공백 동안 독일은 서쪽의 프랑스를 전격전에 가까운 속도로 먼저 무너뜨리고 그 승리한 병력들을 기차에 실어 동쪽으로 이동시켜 러시아를 상대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거대한 도박이었지만 당시 독일은 그것이 유일한 승리 방정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프랑스 국경에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서부 국경선에 조밀한 요새들을 세워 독일의 직접 공격을 철저히 대비해 두었습니다. 정면으로 뚫으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뜻밖의 길을 택했습니다.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방심하고 있던 북쪽 중립국 벨기에를 지나 프랑스로 진군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벨기에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로 가야 하니 길을 열어달라. 하지만 벨기에는 조용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길목이 아닙니다. 하나의 독립된 국가입니다. 작은 나라의 당당한 거절은 독일에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작전은 시작된 뒤였고 독일군은 결국 벨기에 국경을 무력으로 넘어갑니다. 벨기에가 짓밟히는 그 순간 오랫동안 잠잠하던 또 다른 거인이 눈을 떴습니다.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벨기에의 중립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독일의 침공은 곧 영국이 전쟁에 나설 근거가 된 셈이죠. 전쟁 개입을 두고 영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지만 프랑스와 벨기에가 쓰러진다면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때 영국 외무장관 에드워드 그레이는 창밖으로 어두워지는 런던 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럽의 불빛이 꺼지고 있다. 우리 생애에 다시 이 빛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군. 그의 말처럼 유럽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계획은 시작부터 흔들렸습니다. 약할 것이라 여겼던 벨기에군의 강한 저항, 예상보다 빠르게 동원되는 러시아군, 그리고 프랑스 코앞까지 도달한 후 이어진 연합군의 방역, 독일이 그토록 자신했던 육주 전략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길고 질긴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3장 땅속의 지옥, 참호전. 독일군은 파리 코앞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수도를 버리고 도망칠 준비까지 했고 시내 곳곳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마른강 인근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마지막 힘을 짜내 독일군을 저지해낸 것입니다. 파리의 택시까지 동원되어 병사들을 전선으로 실어 나를 정도로 절박한 전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승리를 마른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곧 끝나지 않을 악몽의 문을 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독일군이 후퇴하긴 했지만 완전히 도망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점령한 땅을 지키기 위해 곧바로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도 더 이상 밀어낼 힘이 없자 그 맞은편에서 동일하게 땅을 파고 몸을 숨겼습니다. 지상에서 몸을 드러내는 순간 기관총과 대포의 위협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삽질은 상상을 초월하는 길이로 이어졌습니다. 바다에서 알프스 산맥까지 약 700km에 달하는 길고 깊은 흙의 요새, 참호선이 유럽 대륙을 가로질렀습니다. 이 순간부터 전쟁은 완전히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화려한 군복을 입고 진군하던 전쟁의 모습은 사라지고 젖은 흙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서로가 고개 내밀기만을 기다리는 지루하고 잔혹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참호는 병사들에게 잠을 청하는 곳이자 동시에 죽음을 기다리는 무덤이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참호는 진흙으로 가득 찼고 병사들은 며칠씩 차가운 진흙 속에서 발을 빼지 못한 채 버텨야 했을 뿐만이라다. 이 환경은 곧 참호족이라는 끔찍한 병을 낳았습니다. 누군가의 발은 퉁퉁 부어 감각을 잃었고 심하면 살이 썩어 들어가 절단해야 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의 발을 주물러주며 조금이라도 혈액이 돌기를 바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씻을 수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환경에서 병사들의 몸에는 이가 들끓었고 전장을 떠돌던 거대한 쥐들이 잠든 병사들의 얼굴 위를 지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병사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 이곳의 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저 또 다른 식사거리로 보는 듯합니다. 참호와 참호 사이 비어있는 좁은 땅을 사람들은 무인지대라고 불렀습니다. 철조망, 포탄 흔적, 그리고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이 침묵 속에서 말없이 놓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돌격 명령이 호각과 함께 떨어지면 병사들은 이 죽음의 공간을 향해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총은 가을 낙엽이 떨어지듯은 병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불과 몇 미터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천 명의 젊은이가 쓰러졌고 그 땅은 다음 날 또다시 빼앗겼습니다. 전쟁은 멈추지 않았고 폭격 소리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병사들의 정신은 점점 무너졌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희미한 바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라 믿었지만 겨울이 다가오도록 전쟁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사들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살아서 돌아가는 일,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제사장, 크리스마스의 잠깐의 숨결. 절망이 진흙처럼 참호를 채우던 1914년 겨울, 전선에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춥고 눅눅한 땅 속에서 병사들은 가족과 함께 보냈던 따뜻한 날들을 떠올리며 말없이 손을 비볐습니다. 그러던 12월 24일 밤, 벨기에 플랑드르 전선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하던 독일군 진지에서 작은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계하던 영국군은 총을 움켜쥔 채 숨을 고르며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모를 새로운 공격이 아닐까? 병사들은 서로의 눈을 긴장한 채 바라보았죠. 하지만 망원경 너머에 보인 것은 공격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그 위에서 흔들리는 촛불이었습니다. 잠시 후 겨울바람에 실려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왔습니다. 독일 병사들이 조용히 불러올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국 병사들은 얼어붙은 손을 멈추고 그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캐럴이 끝나자 영국군 참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어 다른 병사들도 따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군도 영어로 된 캐럴로 화답했습니다. 저기던 두 병력 사이에 노래가 오르내리며 작은 다리가 놓인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는 크리스마스 아침,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쏘지 마! 우리도 쏘지 않을게! 그 외침과 함께 무기를 내려놓은 병사들이 조심스레 참호 밖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죽음의 땅이라 불리던 무인지대로 양측 병사들이 작게 손을 흔들며 나와 걸어갔습니다. 머뭇거리던 병사들은 이내 서로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누었고 담배를 건네며 사진을 보여주며 가족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어제까지 서로 겨누던 총부리가 오늘은 주머니 속에 숨겨져 있었고 대신 그 자리를 수줍은 웃음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굴러다니던 깡통 하나가 축구공이 되어 즉석 경기가 열렸습니다. 얼어붙은 대지 위를 서로 뛰어다니며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아이 같은 표정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순간에도 전쟁이 남긴 상처는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양측은 잠시 멈춘 틈을 이용해 무인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전우들의 시신을 거두어 합동 장례를 치렀습니다. 적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인간으로서 서로를 묵묵히 도왔습니다. 한 영국군 장교는 일기에 그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독일 병사가 웃으며 담배를 건넸을 때 나는 내가 왜 그들을 죽여야 하는지 설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은 정말 미친 일입니다. 이날의 기적은 역사 속의 크리스마스 정전이라는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윗선의 명령도 정치적 타협도 아닌 전장에 있던 병사들의 순수한 마음이 만든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기적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후방의 장군들은 격렬히 분노했습니다. 적과 친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대를 위협했고 즉각 전투태세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사들은 어쩔 수 없이 참호로 돌아갔고 잠시 친구였던 사람에게 다시 총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웃음과 노랫소리는 곧 폭발음과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1914년의 크리스마스는 전쟁 속 인간성이 마지막으로 빛났던 순간이자 앞으로 더 깊어질 비극을 예고하는 짧은 숨결이었습니다. 제5장 악마가 깨어난 날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사라지자 전쟁은 더 잔인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의 지휘부는 이 참호선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 차마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선택들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꺼내 들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인류를 밝은 미래로 이끌 것이라 믿었던 꿈은 전쟁터에서 가장 어두운 악몽으로 변해갔습니다. 1915년 사흘 벨기에 이프르에서 그 악몽은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오후 독일군 방향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포성이 멈춘 대신 칼날처럼 날카롭고 탁한 색의 안개가 천천히 피어오른 것입니다. 연합군 병사들은 처음엔 연막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타고 다가오는 안개 속에서 기침과 비명이 동시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 눈이 보이지 않아. 참호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병사들은 목을 움켜쥐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 안개는 연기가 아니라 염소가스, 즉 독가스였습니다. 당시 병사들은 방독면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저 깊은 숨을 들이킨 것만으로도 폐가 타들어가는 고통에 쓰러져 갔습니다. 칼도 총도 필요 없었습니다. 바람 한 번 불어오는 것만으로 수천 명이 생을 잃었습니다. 이후 병사들의 배낭에는 언제나 방독면이 자리하게 되었지만 언제 가스가 날아올지 모른다는 공포는 잠을 앗아가고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한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적이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의 숨을 빼앗는 그 노란 안개였습니다. 독가스가 병사들의 호흡을 조여왔다면 땅 위에서는 또 다른 악마 같은 무기가 전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관총. 이전 시대의 전쟁에서는 총검을 들고 돌격하는 용기가 미덕이었지만 기관총 앞에서 용기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분당 수백 발의 총알을 내뿜는 이 무기는 인간을 초목처럼 쓰러뜨렸습니다. 지휘관이 호루라기를 불며 돌격지를 외치면 수백 명의 병사들이 참호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몇 걸음도 가기 전에 총탄에 맞아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참호와 철조망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던 영국은 새로운 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했고 그 무기는 보안을 위해 탱크라 불렸습니다. 1916년 솜 전투에서 강철 덩어리 같은 전차들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독일군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기관 총탄이 전차의 갑옷에 부딪혀 휘청거리며 튕겨나가는 장면은 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초기 전차는 자주 고장이 나고 안에서는 뜨거운 공기와 유독가스가 가득해 전차병들이 쓰러지기도 했지만 그 거대한 존재감은 적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가스, 기관총, 전차. 이 새로운 무기들은 전쟁의 얼굴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용기를 시험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겨루는 차갑고 계산적인 산업전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장은 사람의 온기 없는 커다란 기계의 부속품처럼 병사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기들이 등장하고서도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 전무입니다. 오히려 서로를 죽이는 기술만 더 정교해져 갔습니다. 6장 베르됴과 솜전투. 1916년 전쟁은 점점 더 잔혹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독일 참모총장 에리히 폰 팔켄하이는 지도 위에서 냉혹한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적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장소를 공격해 그곳으로 병력을 쏟아붓게 만든 뒤 그 병력을 말려버린다. 그가 구상한 것은 상대를 끝까지 피로하게 만들어 서서히 붕괴시키는 말 그대로 사열장 전략이었습니다. 그 목표로 선택된 곳은 프랑스인들에게 상징적 의미가 큰 요사의 도시 베르됴. 1916년 2월 독일군은 베르됴에 유례없는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폭음 속에 수백만 발의 포탄이 비처럼 떨어졌습니다. 녹음이 우거졌던 숲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형은 달 표면처럼 울퉁불퉁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은 혼란에 빠졌지만 베르됴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의 자존심이자 영혼 같은 곳이었습니다. 프랑스 지휘관 필리프 페탱은 병사들을 향해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지나가지 못한다. 이 한마디는 프랑스군 전체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신성한 길, 이라 불리는 보급로를 통해 트럭의 병사와 물자를 가득 싣고 밤낮 없이 베르됴으로 보냈습니다. 트럭이 고장나면 그대로 버리고 다음 차량이 지나가게 할 정도로 절박한 수송 작전이었습니다. 좁은 참호 안에서 병사들은 서로를 짓누르듯 몸을 밀착한 채 백병전을 벌였습니다. 참호 벽이 시신으로 층층이 쌓일 만큼 전투는 잔혹했습니다. 베르됴은 더 이상 도시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고기, 분쇄기처럼 젊은 병사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베르됴에서 프랑스군이 한계에 다다르자 연합군은 독일군의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해 새 전선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솜 전선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듯 바리에 다이체산스 아세버입니다. 일주일 동안 퍼부은 포격에 독일군 진지는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1916년 7월 1일 오전 7시 30분 호루라기의 소리가 울리자 영국군 병사들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지휘부의 말대로 천천히 걸어 무인지대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독일군은 깊은 지하 벙커에서 포격을 견디고 있었고 포성이 멈추자마자 기관총을 세워 들었습니다. 안개 사이로 다가오던 영국군 병사들은 순식간에 기관총탄에 쓰러져 땅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특히 친구 형제들이 함께 입대한 영국의 팔스 부대는 그날 대부분 전멸했습니다. 어떤 마을은 청년들이 한꺼번에 사라져 전체가 침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 하루 동안 영국군 사상자는 6만 명. 영국 육군 역사상 가장 참혹한 날이었습니다. 한 독일군 기관총 사수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걸어왔습니다. 쓰러져도 그 위를 넘어 또 걸어왔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내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베르두인과 솜 전투는 몇 달 동안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양측의 희생은 무려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 많은 목숨을 바쳐 얻어낸 땅은 지도 위에서 연필로 긋는 선 굵기만큼 고작 10km 남짓이었습니다. 1916년의 이 두 전투는 전쟁 속 마지막 남아있던 환상조차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영웅이 아니라 커다란 기계 속에서 소모되는 작은 부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지만 유럽을 집어삼킨 이 거대한 괴물 같은 전쟁은 아직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7장. 세계로 확대되는 전쟁. 유럽의 땅이 진흙과 시신으로 막히기 시작하자 전쟁의 불길은 점점 멀리 바다와 사막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육지에서 더는 돌파구를 찾지 못한 양측이 새로운 전장을 찾아 눈을 돌린 것이었죠. 바다에서는 강력한 영국 해군이 독일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거대한 함대를 앞세워 독일로 들어가는 모든 보급품을 차단하는 해상 봉쇄를 강행했습니다. 식량이 끊기자 독일의 민간인들은 점점 더 깊은 굶주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독일이 꺼내든 비장의 무기는 잠수함, 즉 유보트였습니다. 당시 해전은 거대한 전함이 포를 쏘아 올리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물속에서 조용히 접근해 어뢰를 발사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유보트는 바다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영국의 상선들은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알 수도 없는 어뢰에 맞아 허망하게 침몰했습니다. 선원들에게 가장 큰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였습니다. 한 영국 선원은 그때의 감정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잔잔한 수면 아래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얀 물거품이 배 아래로 달려오면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915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으로 향하던 거대한 여객선 루시타니아호가 독일 유보트의 공격을 받고 침몰한 것입니다. 배에는 무기뿐 아니라 많은 민간인 승객이 타고 있었고 그 중에는 미국인 128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200여 명이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을 잃자 미국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독일은 비겁한 살인자라며 비난을 받았고 잠시 잠수함 작전을 자제하겠다고 물러섰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굶주림이 심해지자 독일은 1917년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다시 선언합니다. 영국 주변을 지나는 모든 배는 국적에 상관없이 경고 없이 격침한다. 이 선언은 결국 잠들어 있던 거인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됩니다. 한편 서부 전선이 교착되자 연합군은 남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독일의 동맹국인 오스만 제국, 즉 지금의 터키를 공격해 러시아로 향하는 보급로를 열겠다는 계획이었죠. 이 작전을 강력히 주장한 사람은 젊은 영국 해군 장관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목표는 좁은 해협 갈리폴리. 연합군은 호주 뉴질랜드 병사들로 구성된 안작 부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상륙 작전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절벽 위 터키군의 무자비한 총탄이었습니다. 상륙정 문이 열리자마자 병사들은 해변 모래밭에 쓰러져 갔습니다. 갈리폴리는 서부 전선과 다른 의미의 지옥이었습니다. 타는 듯한 더위,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 파리떼, 부족한 식수, 모든 것이 병사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어 싸움이지다. 결국 연합군은 철수했고 이 실패의 책임을 지고 처칠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사옵니다. 하지만 사막 전쟁이 모두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은 오스만 제국 내 불만을 이용해 아랍 민족을 독립의 이름 아래 부추겼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영화로도 유명한
아라비아의 로렌스, 영국 장교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였습니다. 로렌스는 아랍 전통 복장을 차려입고 낙타를 타고 사막을 누비며 부족장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는 철도 폭파, 보급로 차단 등 정규군이 아닌 게릴라식 공격으로 오스만 제국을 흔들었습니다. 로렌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람처럼 나타나 안개처럼 사라진다. 그들의 활약은 막혀있던 전쟁의 흐름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아랍인들에게 독립을 약속하는 한편 유대인에게도 비슷한 약속을 했고 뒤로는 프랑스와 땅을 나누는 비밀 협정까지 맺었습니다. 이 복잡한 약속들은 후일 중동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바닷속에서는 늑대가, 사막에서는 여우가 뛰놀던 이 시기, 전쟁의 향방을 뒤집을 엄청난 사건. 두 가지가 1917년에 연달아 터졌습니다. 동쪽에서는 러시아가 무너지고 서쪽에서는 미국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8장 미국의 등장. 1917년은 동쪽과 서쪽 두 거인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전쟁의 판도를 뒤흔든 해였습니다. 먼저 동쪽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쟁 초반 압도적인 병력을 자랑하며 스팀롤러로 불리던 러시아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거대해 보였지만 러시아는 장기전을 버틸 체력이 없었습니다. 총이 부족해 죽은 전우의 소총을 주워 들고 싸워야 했고 어떤 병사들은 맨주먹으로 기관총 진지를 돌파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발이 없어 헝겊을 동여매고 눈밭을 걸어야 했던 병사들에게 애국심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후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물이든 빵이든 전부 전선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에 도시의 배급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들의 외침은 단순했습니다. 빵을 달라, 그리고 전쟁을 끝내라. 1917년 러시아 혁명이 폭발했습니다. 차르 니콜라이 2세는 물러났고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권력을 잡은 레닌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독일과 굴욕적인 협상을 진행했고 그 결과 체결된 조약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벗어나는 대가로 귀중한 영토와 인구를 넘겨야 했지만 새 정부는 혁명을 지키기 위해 이 선택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탈하자 독일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동쪽 걱정은 끝났다. 모든 병력을 서쪽으로. 동부전선에서 풀려난 병력과 대포들이 기차에 실려 서부전선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인원과 화력에서 독일이 연합군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은 미군이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대서양 넘어 잠잠히 지켜보던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3년 동안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유럽의 분쟁에 휘말릴 이유도 자국 청년을 희생시킬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기와 식량을 팔며 불을 쌓고 있었죠. 그러나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미국 선박까지 공격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침엄한 전보 사건. 영국 정보부가 가로채 해독한 암호문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한다면 전쟁 후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를 되찾게 해주겠다. 독일이 멕시코를 이용해 미국을 뒤에서 찌르려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미국 신문 일면에 실리자 국민들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결국 1917년 4월 윌슨 대통령은 긴장감 어린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미국은 참전합니다. 미국의 참전은 기울어가던 전쟁의 무게추를 한순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유럽은 이미 지쳤고 돈도 식량도 병사도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런 전선에 매주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만 명의 신선한 미군 병사들, 풍족한 물자, 최신 장비, 체력까지 넘치는 젊은 청년들. 동쪽의 러시아가 쓰러지자마자 서쪽에서는 더 거대한 거인, 미국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연합군의 편이 되고 있었습니다. 9장 루덴도르프 공세. 미국의 등장으로 궁지에 몰린 독일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전면 배치되기 전에 승부를 내지 못하면 끝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독일군 참모 루덴도르프는 지도 위에서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부를 건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그는 동부에서 가져온 병력까지 합쳐 무려 350만 명을 서부전선 한 곳에 집중시켰습니다. 1918년 3월 독일은 황제 전투라 불린 마지막 총공세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핵심은 빠르게 틈을 파고드는 후티어 전술이었습니다. 정예 병사들이 약한 지점을 찾아 침투하면 본대가 뒤를 이어 전선을 휘어지듯 찢어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시작된 독일군의 공격은 엄청난 기세를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던 전선이 연달아 무너져 내렸고 연합군은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독일군은 파리에 초장거리 포탄을 쏘았고 시민들은 120km 밖에서 날아오는 보이지 않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잠시 동안 승리가 손에 잡힐 듯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의 진격은 곧 멈춰버렸습니다. 너무 빨리 움직인 탓에 보급 부대가 따라오지 못한 것입니다. 굶주린 병사들은 점령한 연합군 참회서 흰 빵과 통조림, 와인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은 톱밥 섞인 빵과 순물을 먹고 있는데 적군은 이렇게 풍족했다니. 사기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숨을 고르고 있던 연합군이 반격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새로 도착한 100만 명의 미군이 전선에 합류한 것입니다. 연합군은 거대한 파도처럼 전쟁터를 휘감았습니다. 1918년 8월 아미엥 전투에서 수백 대의 전차가 독일군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날 하루는 독일군에게 암흑의 날이었습니다. 방어선은 순식간에 찢겨나갔고 수만 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독일은 뒤로 그리고 또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는 바로 백일 전투, 연합군의 대방역이었습니다. 전선이 무너지자 독일의 동맹국들은 하나둘씩 항복했습니다.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독일 내부에서도 굶주림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황제는 물러나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군수공장의 노동자는 파업했고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군부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해군에게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자 수병들은 폭발하듯 외쳤습니다. 개죽음은 싫다. 더는 나가지 않겠다. 킬 사승다. 항구의 반란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졌고 혁명의 물결 속에서 황제 빌헬름 2세는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수백 년 이어지던 횡촐렐은 왕가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독일에는 황제가 아닌 새로운 공화국이 들어섰고 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이 참혹한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10장 끝내 멈춘 총성. 1918년 11월 차가운 낙엽비가 내리는 프랑스의 숲속으로 독일의 대표단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918년 11월 11일 새벽 5시 프랑스 파리. 근교의 콩피엔 숲속에는 자욱한 안개와 함께 적막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숲 한가운데 멈춰선 낡은 기차에 한 객차 안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승리한 연합군의 총사령관 페르디낭 포슈 장군이, 맞은편에는 패배한 독일의 민간인 대표
마티아스 에르츠베르거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포슈 장군은 독일 대표단을 향해 짧고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휴전을 원합니까? 독일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휴전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독일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의미했습니다. 서명은 새벽 5시에 이루어졌지만 전선에 있는 모든 부대에 소식이 전달되려면 시간이 필요했기에 총성을 멈추는 시각은 11월 11일 오전 11시로 정해졌습니다. 운명의 11시가 다가오자 전선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탄을 한 발이라도 더 쏘기 위해 대포가 불을 뿜었고 어떤 곳에서는 병사들이 시계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침과 분침이 숫자 12를 가리키는 순간 거짓말처럼 모든 포성이 멈췄습니다. 4년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울려대던 굉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낯선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병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뛰쳐나올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호 밖으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죽음 곁에 있었기에 갑자기 찾아온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한 영국군 병사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 정막은 대포 소리보다 더 크게 귀를 때렸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는 처음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것을 마무리하는 과정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1919년 승전국들은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에 모여 패전국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습니다. 장소는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독일이 프랑스를 이기고 제국 선포식을 했던 거울의 방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이 기회에 독일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짓밟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맺어진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은 독일에겐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었어야 했고 알짜배기 영토를 빼앗긴 것은 물론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당시 경제학자들조차 독일이 이 돈을 다 갚으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이 조약을 치욕의 평화라고 부르며 분노했고 이 분노는 훗날 아돌프 히틀러라는 괴물을 탄생시키는 자양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제1차 세계대전은 세계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쟁을 주도했던 4개의 거대한 제국,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그리고 러시아 제국이 모두 멸망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거인들이 쓰러진 자리에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같은 새로운 신생 독립국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1,000만 명에 달하는 군인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민간인 희생자도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독가스의 폐가 망가지고 포탄 파편에 얼굴을 잃고 참호의 공포 때문에 평생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수많은 상위 군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빛나야 할 청춘을 참호 속 진흙탕에 묻어버린 슬픈 세대라는 뜻이었습니다. 1914년에 찬란했던 여름 낙엽지기 전에 돌아오겠다. 웃으며 떠났던 젊은이들은 4년이 지난 뒤 몸과 마음이 부서진 채 돌아왔거나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인류는 이 끔찍한 비극을 겪으며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어야 한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맹세는 겨우 20년 만에 깨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남긴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상처가 골마 터지며 인류는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두 번째 세계대전이라는 지옥문을 스스로 열게 되니까요. 벨 에포크의 낭만으로 시작해 참호의 비극으로 끝난 제1차 세계대전.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불러온 가장 아픈 교훈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무거운 역사 속 이야기였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께는 조용한 휴식이 되었길 바랍니다. 달빛 지식방은 지식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공간으로 늘 여러분 곁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차분한 마음으로 찾아뵐게요.